어떤 분이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자기가 온몸에 힘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하게는 죄책감? 내가 쉬어도 되나? 근데 이제 불안이 점점 높아지면 뭔가를 막 하는 거죠. 아무도 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쑤셔 박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가 좀 긁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유독 나만 이렇게 어떤 말과 행동이 유난히 거슬리고 긁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일하긴 싫은데 막상 쉬자니 불안하더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문효한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문효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예, 네, 편안해 보이셔서 제가 다 편안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하긴 싫은데 쉬자니 더 불안하더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게 보통의 감정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불확실한 시대고 굉장히 어떤 그런 과잉 경쟁 사회다 보니까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하게는 좀 약간 죄책감? 내가 쉬어도 되나? 이런 죄책감을 느끼셔서 정말 이렇게 늘 긴장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들 땐 쉬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할 일이라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좀 사람들의 유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적정한 정도의 불안이면 이게 좀 동력이 되죠. 시험이 다가오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해서 공부도 좀 하고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불안이 점점 높아지면 빨리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흔한 방어 기제라 그럴까? 그게 보면 좀 과잉 활동인 거예요. 뭔가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잉 활동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의미 없는 활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뭐 이렇게 계획표를 짠다거나 뭐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부산하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자체로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성과 없는 행동인데. 그렇죠. 운동선수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요한 시합 앞두고 불안하잖아요. 뭐 이런 국가대표 선발 시합이다. 그럼 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불안 때문에 실력을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연습량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고 힘들 때 제대로 좀 쉬시는 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드물고요. 과잉 활동으로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부산하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 불안에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적절한 불안은 오히려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고, 하지만 적정치를 넘어설 경우에 그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많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적정한 수치를 넘어선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쉬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향에 기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자기 조절 능력은 신경계 상태하고 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조절의 신경계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율신경계인데 자율신경계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더 불안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기력해져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해버리고 손을 놔버리세요. 불안 척도 그래프에 의한 행동 반응의 변화를 내가 인지하고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내가 지금 과잉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 쓸데없이 책상에 앉아 있어? 혹시 내가 지나치게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워워워 하는 자세가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달리기 열풍이잖아요. 네.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 잘 못합니다만 달리다가 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좀 쉬다 가야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달리기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히려 더 버텨야 돼. 쉬더라도 속도를 늦춰야지 절대 그냥 멈춰서선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행동 요인하고는 조금 다를까요? 운동도 뭐 사실은 이제 똑같은 일률적인 속도로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신건강 문제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대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긴장을 하면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 리듬이 마치 밤과 낮의 순환처럼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율신경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약간 긴장 모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이제 이완 모드, 휴식 모드, 그 충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데 집에서조차도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이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자기가 온몸에 힘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긴장이 안 풀렸다는 거잖아요. 일하던 그 자세 그대로 간다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낮에도 긴장, 밤에도 긴장, 심지어는 수면 시간에도 긴장 모드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잠을 자고 7시간, 8시간, 9시간을 자도 굉장히 피곤이 풀리지 않고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정신건강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휴대전화 배터리 방전되는 것만 신경 썼지 내 몸 세력 배터리, 마음 배터리, 두뇌 배터리 방전되는 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정말 좋은 비유시네요. 예. 네, 결국 불안이 증폭되거나 아니면 적정치의 불안을 넘어서시는 분들, 그리고 불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 감정이나 혹은 과거 상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책을 쓰셨어요. 감정을 마주하면 길이 보인다. 내 감정을 관찰해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정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감정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스스로 미숙하다라고 좀 느끼는 어떤 이런 표현이 좀 돼버렸잖아요. 감정을 자동차라고 한다면 감정은 어디에 해당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엔진일까요? 기름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료이기도 하고 엔진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계기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핸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내가 좀 위험한지, 내가 좀 안전한지, 내가 행복한지, 내가 지금 불행한지, 이런 신호들이 이 자동차에 만약 계기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좀 끔찍하잖아요.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는지, 내가 연료가 얼마큼 남았는지, 어떤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신호가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라는 어떤 그런 방향,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연료를 제공해주는 게 사실은 감정인데, 우리는 너무 이 감정 자체를 일단은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누르고 회피하는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했을 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말도 나한테는 굉장히 깊은 감정들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충동적인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죠. 어떤 자극은 작은데 내 반응은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현재에 벌어진 사건에 의한 감정이기 때문에 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이 쉽겠죠. 근데 사실은 과거에 내가 해소되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이 억압되어 있는 게 오디오에 보면 앰프처럼 네네. 증폭을 계속 시키는 거죠. 조금만 건드려져도 굉장히 증폭시켜버리는 그런 오래된 묵은 감정, 억압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핵심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감정의 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부부싸움 끝에 서로 말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그것들이 화나고 답답하긴 하지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정도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어떤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자신의 핵심 감정 때문에 지금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어떤 작은 자극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힘들다. 그러면 나의 과거 경험을 통해 발생한 감정을 내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나의 상처 혹은 나의 분노 방아쇠가 돼서 그 자극이 나에게 지나친 반응의 증폭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딱 좋은 표현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사건은 방아쇠라고 볼 수 있죠. 트리거이고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처리되지 못한 억압되어 있는 이 핵심 감정, 이게 총알인 거죠. 근데 총알이 없다면 사실은 격발이 안 되는데, 내가 총알이 있기 때문에 격발이 딱 바로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총알이 없으니까 그렇죠, 방아쇠를 그렇죠. 당겨도, 어떤 분들은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생활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감정을 너무 무시하고 감정을 외면하면서 생활하시는데, 전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감정을 마주하면 길이 보인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펼쳐 들었는데 작가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젊은 시절 경험을 편안하게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슬픈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강한 임팩트로 다가왔어요. 네. 책의 초반부에 또 에피소드를 쓰셔서 이 책은 무조건 끝까지 빨리 읽어야 되겠다라고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의 마음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됐냐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이 사람마다 이제 좀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힘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좀 됐는데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좀 배워야겠다고 좀 생각했던 계기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인데 제가 군대 간 친구가 있었는데, 군 복무 중인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기간이 한 일주일이었어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근데 그 친구 죽음 때문에도 충격이었지만 그 친구의 죽음을 겪고 있는 저 자신한테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건데 그 충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었냐면 모두 다 이렇게 슬픔 속에 잠겨 있는데 저는 슬프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계속 이렇게 슬퍼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진정성 있게 감정적으로 슬픔이라는 감정들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내내 뭔가 굉장히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기계처럼 느껴지고 남들은 못 느끼는데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었던 거죠. 저는 감정을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만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다른 분들은 이제 그걸 눈치채지는 못했을 수 있겠죠. 또 저도 이제 사실은 슬퍼하는 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어떤 그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그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정이 죽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하는데 사람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고 뭐 제가 웃고 뭐 친절을 베풀고 이런 모든 행동들 자체가 다 위선처럼 느껴지고 뭔가 제가 감정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휴학을 좀 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제 스스로 좀 답을 찾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학생인 상태에서 제가 뭐 어떻게 그 답을 혼자 찾아가는 거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헤매다가 다시 이제 복학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 이런 고민 끝에 그러면 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돼서 좀 나 자신부터 좀 이해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때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감정이 원래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감정의 분량이 다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감정적이신 그렇죠. 분도 있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되면서 내가 왜 감정이 이렇게 느끼지 못할까? 왜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 이런 이제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어린 시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던 그 감정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아무도 내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허닥여 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쑤셔 박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치 속옷을 그냥 침대 밑에 감춰놓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쑤셔 박아둔 거예요. 근데 이 쑤셔 박는 게 생각보다 저도 몰랐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힘든 감정일수록 이건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틀어막느라고 굉장히 이제 많은 에너지들을 이제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 단순히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누르고 숨기고 감추는 과정이군요.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된다는 게 더 큰 에너지 소모는 왜곡하는 거예요. 억압도 억압이지만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이렇게 힘들지만 학교 가면 굉장히 막 웃고 막 장난치고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한.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웃는 상이었으니까 저는. 지금도 인상 아주 편안한 인상이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담실에서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을 연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괜찮은 척. 사실 저도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아들로서 아버지와 둘이서 사는 삶이 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기 아닌 연기를 하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그때 충분히 애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저의 아픈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고 숨겼을 때 결국 내 마음에서는 상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해가고 있는 냄새까지 피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는 건 단지 어린 시절, 아동기, 청소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감정 계속 지금 억누르고 있거든요. 사실 성인이 돼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감정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회사 생활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감정을 억압하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감정, 특히 이제 감정 노동자들은 더하죠. 어떤 특정 감정들을 굉장히 친절,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대한 억압과 감정에 대한 왜곡은 굳이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사실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감정 노동이고요. 이 감정 노동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게 누적이 되면서 나의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고 그 핵심 감정이 나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말씀인데 그럼 내 핵심 감정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핵심 감정은 이제 여러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기억들,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기보다는 고통 속에 혼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감정이거든요. 힘들었지만 내 옆에 누군가 있었고 내 고통에 귀 기울여준 누군가, 나를 위로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은 해소가 됩니다. 근데 경험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억눌려진 감정, 아무도 내 감정,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쑤셔 박아둘 수밖에 없었던 이런 감정이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내가 좀 힘들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나이대로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시면 유독히 이제 반복적으로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 근데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감정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좀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유난히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내 핵심 감정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애착 손상이나 이 핵심 감정이 형성되는 원인들이, 이유가 과거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학대랄지 방치, 무관심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에 이제 오면서 굉장히 양상이 좀 달라진 게 이런 과잉 개입, 과잉 돌봄, 이 과잉 양육,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사사건건 양육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가 침범당하는, 붕괴될지 모른다는 어떤 이런 불안들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엄마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의 불화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의 지나친 훈육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마의 지나친 잔소리가 너무 싫었었는데 어른이 돼서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사람을 마주한다. 그럼 이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본인만 유독 그렇게 잔소리로 느낀다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우리가 좀 긁힌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젊은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 긁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긁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독 나만 이렇게 어떤 말과 행동이 유난히 거슬리고 긁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중적인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말도 내 신경을 거슬린 것도 있지만, 그 말이, 그 자극이 내 안에 깊은 감정을 건드린구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나한테 있구나, 이 감정을 내가 들여다보고 이 감정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감정은 그냥 오래된 기분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핵심 감정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체성이 되고 삶의 서사가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아동 청소년기에 그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억압되어진 감정인데, 이게 억압돼서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골마가고, 그래서 사소한 자극에도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거나 굉장히 비적응적인 행동들이 이제 유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핵심 감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감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틀을 형성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스토리 구조가 있는데, 그 스토리 구조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어릴 때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나는 초라해. 그럼 그게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일부러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굉장히 과도한 불안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 나는 불안을 느껴가 아니라 나는 약한 존재야. 일시적인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정체성이 돼버린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정체성도 되고 내 삶의 기본적인 서사. 그래서 마치 운명 같은 거야. 그러니까 평생 나는 불행할 것 같고, 일부러 또 그런 불행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기도 모르게 불행한 삶을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은 늘 이런 사람들만 있어 라고 또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겠군요. 그럼요. 취향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이제 뭐 배우자가 있고 연인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친구랑 베프가 됐을까? 내가 왜 이 배우자를 선택했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사람도 있었던 거거든요. 나한테 더 잘해주고 더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굳이 나는 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친구랑 지금까지 베프가 했을까? 나를 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뭐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친밀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정서적 동질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하고 친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쉬워요. 불안정 애착은 불안정 애착하고 만나기 쉽고. 그 정서적 동질감이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있죠. 자기도 몰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끌리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끌리게 되는 거예요. 내 핵심 감정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과거의 나, 특히 울고 있는 과거의 나와 만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과거의 나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핵심 감정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핵심 감정이란 건 과거에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계속해서 뭉쳐 있고 그게 내 삶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좀 뒤늦었다 하더라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청소년기 혹은 뭐 아동기 때 누군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하고 위로해줬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사실 이게 핵심 감정이 안 됐을 거예요. 딱 한 사람. 부모가 아니어도 친구가 아니어도 선생님이 아니어도 단 한 사람. 그럼 네. 근데 이 핵심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고통 속에 다 혼자 있었던 거예요. 나만 빼고 가족끼리 뭐 밥 먹고 있는 장면이랄지, 뭐 교실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 나만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자고 있는 척 한다랄지, 부모님 싸우는데 나만 이불 덮고 자고 있는 척. 네, 선생님은 나랑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준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네.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은 단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견딜 수 없는 홀로 있음이라는 이게 어떤 그런 핵심 감정의 어떤 본질이기 때문에 마치 그때 그 해소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상태로 내 마음속에 핵심 감정은 좀 약간 의인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이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울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슬퍼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라고 느끼는 아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나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핵심 감정을 확인했고 그것이 지금의 일상에서 어떤 분노 방아쇠로 혹은 예민 방아쇠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게 이중적인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신경을 건드린 것도 있지만 현재 그 감정의 크기는 예를 들면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 뭐 이걸 이제 수치화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한 20% 정도인 것 같아. 그럼 80%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건 내 과거에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굉장히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증폭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예를 들어서 짜증이다, 분노다. 그러면 핵심 감정도 짜증이나 분노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 안에 해소되지 못한 감정은 굉장히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또 수치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계속 침범당하고 내가 자아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내가 휘둘릴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 이 답답함, 이게 이 사람의 어떤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짜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 좀 가까울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거든.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깨에 가시가 찔렸어요. 가시가 박혔어요. 근데 옷을 입기만 해도 막 가시가 닿아서 아프고 누구랑 이렇게 막 아니면 막 잠도 제대로 못 자. 여기 닿을까 봐. 뭐로 누워서 자야 되고. 처음에 너무 불편하죠. 이 사람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시를 빼내거나 아프지만 아니면 모든 것을 가시에 닿지 않도록 모든 것을 행동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스킨십도 하지 않고 잠도 이쪽으로 자고. 이 책에서도 그 비유를 쓰셨는데 진짜 핵심 감정 해결하지 못하면 내 가시를 오히려 내가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적응이 돼요. 문제는. 적응이 돼서 본인 스스로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상처 관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그래서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하러 또 힘든 걸 또 건드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해. 그거 뽑으려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있다는 것도. 그래요. 나는 괜찮았어. 그렇구나. 주변 사람들은 괜찮지 않다는 거 다 아는데 입만 아니라고 이제 계속해서 네가 문제라고 이렇게 투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좀 불안이 많아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유형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 밀어붙이는 유형의 그 종말은 뭐냐면 멘탈 싱크홀이거든요. 우리 지금 싱크홀 사고가 도로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멀쩡한 도로가 무너져 내려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근데 말이 안 되죠. 멀쩡한 도로가 왜 무너집니까? 멀쩡한 도로는 무너지지 않아요. 멀쩡해 보였던 도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었던 도로였죠. 집안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로는 멀쩡한 도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 감정이 멘탈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가 나빠지고 있구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자각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멀쩡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이런 멘탈 싱크홀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 같은 거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번아웃이 더 대표적인 경우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불안하고 힘들지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자기 최면해 나가다가 갑자기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스스로 관찰하고 발견하고 그래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더 증폭된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가시를 빼야 된다. 이 가시를 뺄 때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혼자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깊이 박혀있지 않는 경우는 혼자 할 수 있어. 크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과거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글쓰기로요. 그때 내가 겪었던 일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아이가 겪었던 사건 속에서의 감정, 그 감정들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다 보면 이게 몸으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핵심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하고 달라서 몸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몸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글을 쓸 때 몸으로 이렇게 뭔가 요동치고 몸이 신체적으로 동요가 한다면 이건 재경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올라와서 감당이 안 된다면 자해 충동이랄지 어떤 자살 충동이랄지 어떤 타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더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정신병리의 원인은 억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충동,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억눌렸을 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발력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치유는 뭘까요, 그러면? 억압이 이제 반대로 가면 치유가 되죠. 그게 또 이제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글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제 자신의 과거의 핵심 감정들을 해소하는 도움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때 고통 속에 있었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뭐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나, 학교 운동장에 웅크리고 있는 나. 그 시절 그 모습. 그 시절 그 모습. 내가 유난히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다면 나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